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회 강진구의 인사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을 열린공감TV와 취재 연대를 하고 있는 경향신문의 강진구 기자입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인지 강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진흥원이 지난해 2월 유튜브 계정에 올린 것으로 해당 강의가 일부 학교에서 교육 자료로 쓰이고 있다는 말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퍼지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나윤경 진흥원장이 진행한 이 영상의 제목은 잠재적 가해자와 시민의 의무, 시민적 의무입니다. 나 원장은 이 영상에서 여성들의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의심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다. 남성들은 의심한다고 화를 내기보다 자신은 나쁜 남성들과는 다른 사람임을 증명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를 시민적 의무로 정의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강의는 중학교 양성평등 교육용 영상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은 상태에서 남성이란 이유로 잠재적 가해자가 아님을 자신이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많은 분노의 목소리들이 또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의 사전적 의미는 여성의 사회, 정치, 법률상의 권리 확장을 주장하는 주의, 즉 남녀 동권주의를 뜻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의 페미니즘은 본래 남녀 동권주의를 뜻하는 본래적 운동의 지향성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성이 사회적 남녀 동권에 따라서 사회, 정치, 법률상의 권리가 확장되어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단지 여성이란 이유로 또는 남성이란 이유로 차별, 억압 또는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은 매우 민감한 주제일 수 있으나 페미니즘의 참된 가치와 그리고 소위 페미 권력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으로는 한국의 원조 페미니스트로 불리는 여성운동 1세대 오세라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오세라비 선생님은 1958년생으로 작가, 칼럼니스트, 사회운동가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인문주의 그리고 안티 페미니즘, 미래 대한행동 여성 청년위원회 위원장 겸 시사 주간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저서로는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 그 페미니즘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 페미니즘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등이 있으며 현재 사회연대 네트워크 공동 그건 대표. 네,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전직인가요? 네. 네. 전 사회연대 공동대표, 사회연대 노동포럼 공동대표를 역임하시고 또 새로운 보수당 젠더갈등 해소 특별위원회 자문단장. 이건 현직이 아니에요. 그때 이제 한시적으로 이제 잠깐 맡았던 거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진행을 이끌어 주실 우리 김두일 작가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작가님은 워낙 이 젠더 이슈 그리고 페미니스트 운동과 등 관련해서 오랫동안 천착해 오시고 이분들에서 개인적인 소신이 워낙 또 강하신 분이고 해서 오늘 또 특별히 같이 저와 같이 진행할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두일입니다. 오늘의 보조 진행자 역할을 위해서 강진구의 인사이트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드리죠. 그 4.7 재보선 이번에 결과를 이제 분석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분석 결과는 전통적인 이제 민주당 지지자로 생각됐었던 20대 그 중에서도 특히 남성 유권자들 20대 남성 유권자들의 70%가 이번에 국민의힘을 후보를 지지를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이 보선을 통해서 터져나온 20대 남성에 대한 민심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역시 이제 투표는 힘이 세다. 네, 저는 딱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역시 힘이 세다. 네, 투표는 힘이 세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2030 여성들이 뭐 민주당에는 사실은 표가 되고 또 돈이 되는데 사실은 20대 남성들에 대해서는 그 표가 사실은 의식을 하지 않는데 역시 20대 남성들도 표가 된다.
라는 사실을 여야 이제 상관없이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동안에 그 우리 여당 내에서 상대적으로 그 20대 뭔가 20대 여성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네. 이 정책적인 어떤 초점을 관심을 그쪽에만 기울인 것에 대한 여당에 대한 서운함, 또 약간의 좀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표심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뭐 사실은 이게 지금 뭐 2030 남성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무렵에 사실 압도적으로 투표를 했던 계층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언제부터 이게 자꾸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한 거냐면은 2018년 말에 이제 국민일보에서 이제 한번 그 페미니즘 관련해서 이제 리서치를 한 게 있어요. 그때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 당시에 거의 70%가 넘게 페미니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남성들은 그 대신 여성들은 한 64%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도가 지금 4.7 선거 투표 경향에도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20대 남성이 72.5%를 이번에 국힘당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다 그러면 그 20대 남성의 어떤 마음이 현 어떤 문재인 정부의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 때문에라는 추측을 일부 할 수 있다고 하면은 20대 여성들의 경우는 40.9% 그러니까 41% 정도를 역시 국힘당을 지지해서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럼 20대 여성도 20대 여성은 오히려 민주당 지지가 더 많았죠. 네, 근데 거의 반반이라고 볼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왜 남성이 그런 건 알겠는데 20대 여성들은 왜 그러면 국힘당을 많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지를 하는 걸까요? 네, 제가 이제 20대 이제 여성 중에 그 이제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한 20대 여성을 만난 적도 있고 그다음에 박영선 후보에게 투표한 20대 여성도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20대 여성 중에 이제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한 여성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쪽 저쪽도 다 싫다. 그러나 민주당이 더 싫다. 민주당이 여태 친페미니즘 정책을 하면서 너무 예산을 너무 많이 퍼주고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여성에게 도움이 된 것도 아니다. 그로 인한 성갈등이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자기는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또 박영선 후보를 투표한 20대 여성은 그럼에도 박영선 후보는 그래도 여비스를 성추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 대답에서 어떤 고민이 많이 느껴졌죠. 물론 이제 그러면 박원순은 시장의 그런 그 성비위에 대해서 그러면 용인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조금 궁색하더라고요. 그러나 박영선 후보는 뭐 여비서 성추행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기타 후보 그러니까 이제 기타 후보가 20대 여성 표가 이제 갈라졌어요. 15%가 갔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주목해야 될 지점이라고 봐요. 그리고 정체성에 투표를 한 거예요. 페미니즘이라는 정체성에 이 20대 여성은 투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4명의 후보가 거의 다 사실은 강성 페미니스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20대 여성 표가 사실은 분화가 된 거예요.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여성과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 정치,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라는 어떤 그 정체성 정치를 따라서 투표한 경우, 저는 앞으로 이 15%가 주목해야 되는 게 결코 저는 이 15%가 민주당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앞으로 더 자신들이 그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투표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이 2030 세대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2015년 그때 이제 우리가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하는 그 이제 뭐 메갈리아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 이 페미니즘이 이제 막 할 때 정말 그 거의 세례를 받다시피 했거든요. 자, 이 20대 여성들에게는 페미니즘이 복음이에요. 그냥 복음처럼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강력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벌써 횟수로 7년째예요. 네. 횟수로 7년이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굉장한 세월이거든요. 하나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나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자신의 사상이 완전히 이제 굳어질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이게 때문에. 예, 뭐 그 제가 일단은 한 가지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에 있어서 조금 놀라움을 가지고 이제 바라본 부분들은 방금 얘기했던 대로 20대 남성의 그 압도적인 그 국민의힘 지지, 후보 지지와 함께 20대 여성과 남성의 그 이 표심이 확연히 구분이 네. 됐다라고 하는 네, 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이 젠더 이슈가 네. 이제는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부상을 했구나. 네, 네, 네. 예.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 이후에 선거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또 선거 과정에서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이 젠더 이슈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이 이슈를 좀 주도해 왔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이 성평등과 관련한 네. 거는 곧 민주당의 정체성이었는데 네. 거꾸로 이 부분들이 본인이 이제 그 심판을 받고 그 반사적 정치적 이익은 고스란히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 좀 네. 부탁드려 볼까요? 근데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곤혹스러운 상황이고 도대체 그런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사실은 이제 2017년부터 쭉 이어온 여성 친페미니즘 정책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정치권에서 외면하는 쪽도 있고 맞다. 이거는 페미니즘이 가장 큰 이슈다라고 하는 그 두 부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의힘도 사실은 거기가 무슨 언제 성갈등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번 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떤 이슈에 한 번이라도 뭐 입을 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이 말 저 말이 이제 나오고 또 뭐 민주당의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대남 뭐 어떤 그런 그 불말에는 역시 군병력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뭐 모병제 얘기를 하고 뭐 100일 뭐 여성들도 군사훈련 받아야 된다고 여성들도. 네. 그러니까 이 말 저 말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정제되지 않은 얘기고 사실 네. 그런 문제는 우리가 정말 그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뤄야 될 문제고 공청회 한번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퍽퍽 던지는 거는 그만큼 충격이 크다는 얘기예요. 네. 크고 사실은 이제 여성계도 마찬가지예요. 여성계도 지금 어마어마한 혼란이 저 있고 그러다 보니 갑자기 이 이제 반페미니즘 구도가 이제 그 586의 이거 진중권 전 교수나 그 국힘의 이준석 네. 그 씨가 갑자기 이 이슈를 들고 가가지고 갑자기 무슨 밥상째를 들고 가서 자기네들끼리 난투를 벌여요. 네. 그 나는 사실 이 현상이 되게 황당해요. 기분이 안 좋아. 태경은 네. 사실은 뭐 페미니즘 혹은 뭐 안티 페미니즘 혹은 뭐 20대 남성을 위해서 딱히 고민했던 어떤 뭐 학자 내진 정치인이 아니었는데 왜 그 이슈로 또 둘이 제가 알기로는 나름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 갖고 이렇게 서로 논쟁을 벌이는 게 좀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가 정말 뿌리 깊은 남녀의 갈등이라는 것은 사실은 참 비극적인 일이고 우리의 청춘 남녀가 왜 이렇게 완전히 단절이 되고 서로 분리가 되었나 저는 참 가슴 아파요 정말 우리의 아들 딸인데 네. 그리고 이 문제를 정말 그 하나의 어떤 정쟁적 도구나 당리당략이나 어떤 정파적 이익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접근하면은 저는 정말 이거는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저는 계속해서 지금 진중권, 이준석이 무슨 핑퐁 게임 하듯이 이런 상황이 상당히 지금 저는 곤혹스럽고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나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고 예. 제일 할 말이 많으신 분인데 뭐 이선옥 작가도 할 말이 네. 많은 사람인데 네. 왜 이 두 남자가 왜 그래요? 586 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 페미니즘이 젠더 이슈가 이제 정치권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제된 토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네.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따라서
또는 일종의 젠더 포퓰리즘적인 차원에서 네네. 이 문제가 이제 네네. 다뤄지고 있어서 더 우려스러운 것 같고. 네, 저는 뭐 염려하죠. 굉장히. 이게 어느 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네. 어쨌든 이번에 4.7 재보선에서 특정 연령층의 남녀 간 이 네. 투표 성향이 이렇게 확연히 네. 갈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일종의 이 성 간의 어쨌든 대립과 갈등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과연 이런 20대의 그 남녀가 이렇게 이 젠더 이슈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그 상반된 시각을 넘어서 이제 대립과 갈등, 반목, 일종의 뭐 상대방 성에 대한 혐오, 뭐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뿌리 깊은 갈등으로 지금 이게 발전하게 된 이 근본적인 그 원인을 한번 좀 찾자면 어디서부터 이 잘못 시작이 됐을까요? 그 페미니즘이라는 이론 자체가 굉장히 반남성적이고 성대립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페미니스트 이론 중에 남성 혐오적인 이론이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성들은 그 불만이 계속해서 누적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한국에서 그러면 남성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것은 여성 우월, 뭐 남성 우월주의자, 여성 혐오자, 또 뭐 남성 중심 사회, 가부장제 압제의 원흉, 그리고 남자들은 독박병역. 남성들은 불만이 정말 많아 쌓인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지금 뭐 여성가족부의 권한이 굉장히 이제 커지고 예산도 갈수록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 각종 앞에 여자가 붙은 정책이나 예산 이런 게 굉장히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 젊은 남성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금 전국의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는 어떤 사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성 친화 도시 조성 사업이에요. 그 이것을 이제 지금 현재 95곳이 지금 여성 친화 도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경쟁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 광역시의 경우에는 이 여성 친화 도시에 대해서 이걸 선정을 받기 위해서 여성 친화 도시 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성 친화 도시 서포터즈를 만들고. 그러니까 남성들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도시가 여성 친화 도시여야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다 어울려서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상생하고 서로 상호 협력하는 그런 도시여야 하는데 왜 여성 친화 도시를 저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이것이 또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와 또 여성가족부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여성 정책이 너무 많아지니까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그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불만이 누적될 수밖에 없던 거죠. 이를테면 수원시에서 지금 여성 친화 도시 비전 및 목표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 비전은 여성의 감수성으로 살아나는 수원이고요. 거기에 뭐 들어가는 내용은 평등과 다양성 소통, 안전 돌봄 건강, 뭐 일자리 친환경 공동체 디테일로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사실 필요한 거고. 근데 문제는 그 제목 자체를 다 여성 친화 혹은 여성의 감수성으로 제한 지으면서 그게 왜 그냥 그냥 모두를 위한 어떤 그 네이밍을 해도 될 거를 이렇게 갖는가에 대한 의심은 확실히 좀 드네요. 그러면 남성들 어떻게 남성은 배제당하는 거다. 예. 그래서 왜 이게 자꾸만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그건 오히려 이건 성별 갈라치기거든요. 우리가 특정 성별을 지칭해서 친화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20대 남성들이 비록 국민의힘 후보에게 몰표를 몰아줬지만은 이 남성들이 사실은 뭐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콘크리트 표라고 생각 안 해요. 표는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고 그것을 사실 20대 남성들이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그 표는 콘크리트 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들이 원하는 게 뭐냐? 남녀가 공정한 어떤 그런 그 정책과 예산 집행과 이걸 원하는 거지. 특정 성별. 지금 20대 남성들이 무슨 어디 그게 남성 우월주의자도 아니고 무슨 가부장제 압제 원흉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그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정책을 하고 예산을 집행을 하고 하는 지자체나 우리 정부 부처에서 그것을 저는 간과했다. 그것을 더 정말 그분들이야말로
감수성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 지금 자라나는 10대 남자 청소년도 그렇고 20대 남성도 너무 가혹하게 지난 몇 년 동안 힘들었다는 거. 네,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야 되고 그것이 표심으로 드러난 거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4.7 보궐선거 이후에 이 표시 저는 하나의 굉장한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해요. 이 선거 자체가 이 구도를 보면은 이게 그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우먼 프렌들리 시티라고 그렇게 네이밍을 했네요. 맞아요. 아 이거 보니까 진짜 제목만 보고도 좀 충격적이에요.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뭐 고루 돌아가기 위한 뭐 등등인데 이걸 왜 여성을 강조했는지는 확실히 좀 뭔가 그 여성 가족부나 여성계에 좀 입김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어떤 의심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게 주도를 그러면 여성 가족부에서 지금 여성 가족부에서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강 기자님도 아시는 우리가 공공 정책은 보편적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네. 보편적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건데 왜 특정 성별을 해서 부산에는 여성 전용 지하철도 있잖아요. 있죠. 지하철 칸도 있고 그리고 왜 여성 전용 주차장도 사실 이게 오세훈 시장이 만들었어요. 맞아요. 오세훈 시장이 만들었어요. 저는 그거 빨리 없애야 돼요. 뭐 여성이 무슨 뭐 운전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주차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많은 여성 전용을 자꾸 만들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성대립과 성갈등이 계속 깊어져요. 이것은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성 신화 도시도 이제 그만 이제 스탑을 해야 돼요. 왜 우먼 프렌들리만 있고 왜 남성은 어디 갔나요? 남성들은 남성들은 찌그러져? 네. 이게 과거에 보면은 이제 이제 페미니즘의 이제 태동 과정을 보게 되면 이제 과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성 하나 다른 것뿐이 단순히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온갖 차별과 이제 억압의 이제 대상이 됐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는 뭐 참여권도 없었고, 그런 불가피한 그런 어떤 그런 면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보편적인 인권 운동의 회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성 운동이 이제 함께 이제 갔던 건데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서부터 이 여성과 남성 여성에 대한 이제 차별거든요. 억압, 배제 이걸 이제 넘어서서 그 여성에 대한 이제 우대 정책이 곧 이제 차별을 뭐 시정하는 차원에서의 이제 일정한 그 우대가 필요하다라고 뭐 그런 합리성을 가질 수 있기는 한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정책들 같은 경우는 그 단순히 그 어떤 사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뭐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데 단순히 이제 여성이란 이유로 우대를 하고 남성들은 남성이란 이유로 이제 역차별을 받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실적으로 그동안에 뭐 남성으로서의 무슨 우월 의식에 젖어서 그런 의식 속에서 자기 성장했던 경험이 전혀 없는 20대나 30대들 같은 경우는 고스란히 이제 이 50대 특히 이제 이상 저를 포함해서 상대적으로 어쨌든 그 남성 우월주의 문화 속에서 성장했었던 저희 이런 기성세대들 때문에 이제 20, 30대 이제 남성들이 그런 역차별 속에 좀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반성도 한번 해보게 되긴 돼요. 저도 반성을 합니다. 그렇죠. 남성 지금 20대들은 아니 성추문, 성비위는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왜 우리한테 왜 그걸 뒤집으시거나 억울한 거예요. 그 억울함이 왜 그 근원을 알아야죠. 그리고 남성들은 이제 역차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역차별도 아니에요. 차별이에요. 진짜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왜 이제 소년 티를 벗어난 이 20대 그리고 정말 고민들이 많아요. 군대도 가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정말 고민 많은 그 정말 집에서 그냥 게임하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자란 이제 막 소년 티를 벗어난 우리 그 20대 남성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거예요. 제가 남성 편을 들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 대한민국의 결혼 문화는 또 집을 남성이 해가야 된다는 것도 있으니까 결혼에 대한 부담도 남자가 더 많잖아요. 또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은 여성들이 남성을 선택하는 시대예요. 남성이 뭐 오빠 500 벌어? 그쵸. 오빠 500 벌어요? 차 뭐야? 여기 뭐 수도권에 무슨 뭐
아파트 뭐 30평대 아파트 해올 수 있어. 최소한 오빠가 500원 벌어야 돼요. 왜? 그 여성들이 남성을 선택하는 시기예요. 네. 과거에 저는 경상도 안 해요. 네. 경상도에서 자라났던 시기하고는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는데 왜 우리 586 아저씨들은 왜 이걸 몰라요? 모르면서 네. 왜 20대 2030 남성들에게 니네들은 그래 방공교육 탓이야 자꾸 심지어 또 선거 전에 바보니 돌대가리 그런 말을 왜 합니까? 맞아요. 네. 그거는 정말 표를 깎아먹자고 결심하지 않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그동안 그래 맨날 그 친페미니즘 정책하고 예산을 계속하면서 남성들이 뿔이 나잖아요, 당연히. 네. 그러니까 에이 몰표 주는 거죠. 어? 선거 결과 하나만 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20대 남성과 여성의 표심을 알겠어요.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되게 특이하게 바라보고 있는 결과 중에 하나는 60대 이상의 여성의 표가 73.3% 국힘당을 지지했습니다. 네. 이거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20대 남성의 72.5%보다 더 많고 심지어 그렇죠. 예. 남성보다도 더 60대 이상의 여성들이 더 많이 그 국힘당을 찍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혹시? 이 60대 여성의 그 몰표와 20대 남성의 몰표가 사실은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부터 그걸 딱 봤거든요. 60대 여성,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정말 자신의 아들, 딸이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20대 그 딸을 둔 어머니들은 딸이 그럴 때 엄마가 페미니즘을 알아? 막 이런 식으로 예. 막 정말 이게 갈등이 깊다는 걸 너무 알아요, 어머니들이.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 페미니즘 이슈가 그 60대 여성에게도 어머니들에게도 저는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봐요. 아들 가진 엄마들 그렇죠. 아들 가진 입장에서 20대 아들. 이거는 네. 저는 사실 그 제 주변에 이제 연령대에 있는 어머니들이 많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거든요. 네. 아들 생각하고. 네. 그리고 며느리를 또 봐야 되잖아요. 네. 우리 며느리가 페미면 어떡하지? 정말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럼요. 와. 그래서 그 표심도 저는 여기에도 페미니즘 이슈가 작용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대 그 남성의 이제 국민의힘 몰표는 이제 많이 그 언론에서도 보도가 돼서 알았는데 60대 그 여성이 외려 남성들보다 더 많이 표를 국민의힘에 몰아줬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현상 같고. 그래서 이걸 꼭 이 60대 여성들을 꼭 보수다 이렇게 단정을 짓기보다 어째서 이렇게 같이 이게 20대 남성과 같이 갔는가? 그 어떤 심리적, 정서적 어떤 그런 감정의 그것도 저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차피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대회전이 남아 있어. 선거는 계속해서 치러야 돼요. 선거라는 산은 넘고 또 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도 정말 제대로 분석해서 선거라는 게 다 승리하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중심에 왜 이렇게 남녀가 페미니즘 이슈를 이렇게 그냥 무슨 홍해 바다 갈라지듯이 쩍 갈라졌느냐. 이 비극적인 사태. 그리고 지금 또 청년 인구도 줄어들고 세계에서 제일 꼴찌로 이제 출생아 수가 낮잖아요. 이런 인구 문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또 있어요. 있고 또 65세 이상 또 고령화 사회가 된다. 곧 이제 우리가 20%를 향해 달려가요. 65세 이상이. 그럼 길에 돌아다니는 5명 중에 한 분은 65세 이상이야. 네. 그러면 이 65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누가 케어하고 누가 돌봄을 할까요? 네. 젊은 세대가 다 우리 이거 구조로 올 땐 2030 세대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남녀 갈등을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정치적 이익이나 진영 논리를 떠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정말 앞으로 미래 대비할 것인가. 저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진정한 우리가 젠더 이슈와 관련해서 진정한 이 성차별을 극복을 하고 이 남녀간 이제 동등한 그 권리를
사회적 남녀 동권 의식에 따라서 진정한 이제 성 간의 이제 화합 네. 이런 걸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땐 무엇보다도 일단 젠더 관련된 그 정책을 펴는 이제 정책 입안 자들이나 아니면 자들부터가 뭔가 진정한 젠더 교육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네. 그 사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수 아시죠? 혹시 얼마나 된? 뭐 엄청났죠. 그 1,500건이에요. 그 건수가 건수만 1,500건. 건수만 하여튼. 그 계속해서 여가부를 없애달라고. 물론 여가부 입장에서는 너무나 싫죠. 왜 그러면은 끊임없이 여가부를 폐지해달라고 여성가족부 자체가 정말 너무나 여성에게 치우친 특정 성별에게 치우친 계속해서 그거를 시그널을 보내고 지금 우리가 앞서 이제 강 기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의 나윤경 원장이 그 젠더원은 사실 양평원의 그 공식 유튜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어떻게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 아님을 정성스럽게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레이션을 할 수 있나요? 이거야말로 정말 그 충격적이죠, 사실. 네. 그거는 그렇죠. 흔히 말하는 그 아주 근본주의, 원리주의, 뭐 그 히틀러가 사실은 뭐 인종 청소할 때 쓸 법한 그런 뭐 게르만족은 뭐라고 유태인은 문제 있다라는 것과 전 다름없는 수준의 굉장히 위험한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공공기관이 기관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그 문제는 이제 이 나윤경 그 원장 같은 발언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초등학교에 보면 이렇게 젠더 교육을 하거든요. 외부에서 초빙을 똑같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이제 심지어 그 어떤 페미니즘 작가의 경우는 아들한테 소변을 참는 훈련을 시킨대요. 그게 뭐냐면은 소변을 참는 훈련을 시켜야 너의 어떤 이렇게 흔히 말하는 성욕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그런 거를 본인의 이렇게 이제 저서에도 쓰는 분이 이렇게 그런 초등학교 같은 데 가서 아이들한테 젠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애들 불러서 너희는 언제든지 이 여성을 보고 이 성적 어떤 그런 그 폭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참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돼. 라는 게 지금 여성의 어떤 외부 강사들이 교육하는 게 맞죠, 지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그 나윤경 원장이 정말 큰 실수를 한 건데 이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우리 그 초중고에 다 이게 성평등 강사를 다 내보내요. 거기 등록 강사가 3,300명이에요. 전국으로 다 나가요. 그러면 거기 수장이 나윤경 원장인데 그런 식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야. 원죄론이에요, 원죄론이죠. 여자는 사회적 약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불만이 20대를 능가한다고 보는 거예요. 더 위험하죠. 굉장히 이 친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나아가서 제가 게임업계에 있기 때문에 아는데 이 어린 이제 10대의 소년들이 처음에 그런 교육을 받으면 정말 내가 남자인 게 원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10대 남성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게임이거든요, 요즘은. 게임을 하면 이제 게임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게임 정보를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그 강 기자님이 이렇게 취재하신 어떤 블랙팀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젠더 갈등을 이건 뭐 나윤경 원장 같은 사람들이 잘못 얘기한 거지 너희는 잘못이 없어. 그런 얘기만 들으면 애들은 울컥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그걸 쫙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다가 원래 게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다가 그런 되게 어떤 이런 젠더 이슈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야기를 듣고 근데 이 모든 게 다 문재인 탓이야. 이 모든 게 다 그렇게 이제 교육이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게 일배발 어떤 그래서 이게 양성평등 이게 이제 교육진흥원의 강사들도 이게 21세기에 맞는 강의를 교육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받았던 남성은 가부장제야, 남성 중심 사회야 이걸 엎어야 돼. 이 강의를 지금도 학생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10대 학생들이 그걸 계속 하고 있는데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제 이야기, 그 강사가 했던 이야기인데. 남자는 여자에게 키스를 하는 거 80%가 여자가 싫어해.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에게 키스를 하면 안 돼. 그거는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의를 얻어. 어제의 동의는 오늘의 동의가 아니야. 스킨십을 할 땐 반드시 동의를 얻어.
그것으로 이제 인한 어떤 새로운 법안, 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했던 게 부부간의 어떤 성관계 동의서에 대한 법안도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비동의 비동의 무슨 강간죄, 비동의 간음죄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 성평등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 건드려야 될 부분이 있고 안 건드려야 될 부분이 있고요. 네. 우리가 키스를 하든 스킨십을 하든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가게끔 둬야 돼. 왜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왜 자꾸만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이 남성 위주의 이제 그 남성 우월주의 문화가 지배적인 그런 시대 속에는 이제 여성은 그냥 원래 열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성 스스로에게 내면화하고 그걸 또 자연스럽게 남성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여성의 어쨌든 그 이 사회적인 불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그냥 당연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였던 시대가 있었죠.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냥 이제 열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걸 이제 이 바로 잡는 과정에서 지금 이 남성은 기본적으로 그 잠재적 범죄자다라고 하는 이런 원죄 의식을 자꾸 이게 내면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런 거는 또 다른 그 진정한 그 이 젠더 갈등, 젠더 이슈를 그 해결하는 방법에서 점점 또 다른 폭력적인 그렇죠. 또 다른 그것도 하나의 성차별이고요. 성차별이고 저는 우리 사회가 정말 이제는 그 양성평등 강사들도 오면은 너무나 오래된 교환을 가지고 여전히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저는 계속 바꿔 나가야 돼요. 이제는 바꿔 나가고 그렇게 성대립을 자꾸만 조장하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그런 그 공공 정책이나 이런 것은 이제 계속 개선해 나가야지 그 노력을 각 그 이제 부처에서 다 해줘야 되고요.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 사실은 여성이 자꾸만 사회적 약자야, 너는 피해자야 이렇게 빅팀 후드에 여성들을 프레임으로 가두면은요 여성들에게 굉장히 그 이롭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가부장제 사회 여성은 시의 대상이고 여성은 수의 대상이잖아. 우리나라 여성들이 얼마나 뛰어난데요. 알파골도 너무 많고요. 골드미스도 너무 많고 정말 우리나라 여성들이 날씬하고 얼굴도 외모도 뛰어나고 거기다 오래 살아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 살거든요. 건강해요 또. 그 왜 우리나라 이 여성들에게 너는 사회적 약자야, 너는 피해자야, 왜 이런 걸 주입을 하나요? 저는 우리 건강한 여성성으로 저는 키울 수가 없다고 봐요. 사실은 뭐 대학 입학률 진학률도 지금 이제 여학생이 남학생을 능가했거든요. 그렇죠. 오래전부터 오래됐어요. 능가했고 지금 각종 뭐 공사, 대기업 등의 이제 시험도 점점 이제 여학생들의 어떤 그 입사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요. 뭐 의사나 검사 같은 어떤 그런 그 특수직들도 점점 늘어나고 이제 역전될 것 같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제 또 전망을 하는 어떤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추세대로 나가면 사실은 남성성이라는 게 뭐 과거 시대야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는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렇죠. 우리 이런 분 정PD 같은 분이 사실은 굉장히 저는 김 작가입니다. 정 PD는 저기 죄송합니다.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는 정말 이렇게 체격 좋고 우람한 친구가 필요하죠. 지금은 사실은 남성들에게 어떤 신체적 육체적 힘이 그다지 죄송하지만 쓸모가 없거든요. 그렇죠. 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남성들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하는가? 앞으로 우리 남성성은 죄송한 말이지만 퇴화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부쩍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앞으로 여성들은 사회 진출이 앞으로 더 늘어나고 제가 여자 검사가 31%더라고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렇죠. 여자 변호사도 31%가 가까이 되고. 기자들은 어떻습니까? 좀 여기자들의 비중은 기자들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신문사들은 이미 동등한 이제 경쟁을 거쳐서 채용을 한 이후로는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아마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좀 남성 가산점이 암묵적으로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혜택을 받은 세대인데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제가 입사를 한 5명 했는데 전원이 다 남자였어요. 네. 그리고 거꾸로 그러니까. 그때 좀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운 게 우리 입사 시험을 치른 중에서 제일 성적이 우수했던 네. 이 분이 여성이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그 사장이 여기는 뽑고 싶었었는데 이번에는 이 TO가 5명밖에 안 돼가지고 여자 이를 못 뽑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미안한데 다음에 시험 보면 꼭 뽑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대. 만약에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있었으면 큰일 날 일이죠. 난리가 났겠네요. 경향신문 문 닫을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고요. 완전히 이거는 뭐.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는 뭐 거꾸로 이제 역전이 돼서 그렇죠. 아마 한 5명, 6명 뽑는다고 한다면 아마 이제 여기자들이 한 3명, 4명, 남자는 한두 명 정도. 네, 맞아요. 예, 뭐 이거는 동등한 어쨌든 경쟁의 결과니까. 네. 예.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게 필요할 그게 이제 그 어떤 취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제 필연적으로 남학생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이 갖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가 이제 또 군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맞아요. 뭐 소중한 뭐 갔다 오셨지만 그 시기에 이제 2년 뭐 3년 가까운 시간들을 어쨌든 의미 없이 이제 거기에 뭐 우리 때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현재에 있는 20대들 남성들한테는 또 굉장히 이렇게 첨예한 문제란 말이죠. 뭔가 취업 준비, 스펙 쌓는 여타의 시간들을 다 빼앗긴다고 생각을 해서 뭐 그런 것들이 실제 이제 취업률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 그 4.7 보궐선거에 물론 페미니즘 이슈도 있지만은 이 남성들에게는 2030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라날 우리 10대 남자 청소년들에게는 뿌리 깊은 문제가 이게 그 징병 문제, 군대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뿌리 깊어요. 그래서 지금 뭐 과거에 이제 586 같은 분들은 그래도 남자니까 우리가 병력 얼부 줘야지. 그 당연한 걸로 여겼고 우리 세대 우리 남자 형제들도 다 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20대 10대는 안 통해요. 아니 우리만 왜 가야 돼? 그렇죠. 우리만 왜 병력 업무를 줘야 되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보통은 이제 반대쪽에서는 이제 그런 반론을 펴잖아요. 너희는 애 안 낳을 거 아니냐. 좀 유치하긴 하지만 그 내용이 많이 나오죠. 예,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왜 남자만 군대 가냐라고 얘기한다면 남자는 애 안 낳잖냐. 그리고 여성은 결국은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육아의 부담, 그로 인해서 그 경력 단절 이런 온갖 불이익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병역 의무를 남성만 지는 걸 가지고 그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건 좀 언페어한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얘기하는 여성들이 또 비혼주의자야. 상당히 모순이에요. 비혼주의자야. 그것도 비혼도 아니고 반혼이야. 아예 혼인 반대. 반혼이야. 그러면 가족의 붕괴 아닌가요? 우리 그렇죠. 전통적인 우린 그거 이제 우리 사회 우리 이제 그 출생아 수가 이렇게 역대 이제 최저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가정은 사회의 가장 핵심이고 뼈대잖아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남성들은 이제 20대 남성들은 이제 군대라는 가는 게 이제 손해다. 손해다. 내가 왜 내 인생의 30% 가량을 내가 왜 군대를 가야 돼? 그 대신 여성들 니네들은 스펙 쌓고 돈도 벌지 않니? 그렇죠. 이제 지금 20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10대는 더 해. 아예 그냥 안 가. 20대 남성 중에서도 그래도 의무니까 가야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10대는 이도 안 통합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그 군 문제는 군 병력 문제는 우리가 정말 그 공놀이장에서 정말 심도 있게 다뤄야 될 우리 사회의 과제예요.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군 문제는 사실은 이 분단 국가에서 당연히 필요한 어떤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사실은 어떤 여성계에서 군대를 갔다 온 남성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케어해주는 사회적으로 케어해주는 어떤 그런 이야기만 있어도 저는 이렇게 남성들의 분노가 없을 것 같은데 조롱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뭐 온라인상의 댓글이긴 하지만 여가부 아까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밑에 댓글로 뭐라 달렸냐면 그러면 남성들은 국방부를 없애라. 국방부를 없애면 여기 뭐 좀 누가 지키라고. 뭐 그런 식의 논리로 해서 야 이게 그 흔히 말하는 레디컬 페미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이 사고가 국방부
정부가 하는 일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건가라는 좀 되게 반은 웃으면서 반은 정말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무를 지는 것은 사실 굉장히 그 숭고한 일인데 이걸 또 이제 레디칼 페미니스트들은 군쾅이니 군무새니 캠핑 갔다 온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뭐 고기 방패니 뭐 이런 식으로 야 니네들은 3년 동안 나라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걸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우리가 그 남성들이 왜 이 보상 없는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박탈감을 느끼는 게 여기는 저는 사실 군 가산점제 없앤 거는 굉장히 저는 패착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사실 이화여대 페미니스트들이 주동이 되어서 했는데 또 사실은 얼마 전에 또 그 한정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에서 승진할 때 호봉을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호봉인가? 그렇죠. 그것마저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도 군필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손해다. 완벽한 손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정말 여성께도 자신들이 그때 이기주의를 벗어 던지고 군 가산 어떤 그런 저는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지금 병력 자원이 부족한데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누가 손해 보냐 누가 희생했냐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공놀이 테이블에서 이거를 정말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돼요. 정말. 네. 뭐 지금 일단은 4.7 재보선에 따른 성난 이제 20대 그 남성의 민심을 이제 의식을 해서 그런지 이제 민주당에서 뭐 군 가산점제들을 복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그 단편적인 그 20대 남성의 이 표심을 이제 유혹하기 위한 이런 단편적인 정책은 또 다른 저는 좀 편향을 낳는다고 보고 뭔가 조금 이 종합적이고 좀 체계적인 이 젠더 이슈에 대한 젠더 이슈로 인한 이 남녀 간 이제 서로 이제 상대방에 대한 지금 혐오로 자꾸 발전하고 그렇죠. 갈등 의식이 조장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민주당이 종합적이고 좀 체계적이고 좀 깊은 고민이 좀 필요로 근데 이제 딜레마가 있죠. 민주당이 과연 이 여성계의 그 반발과 사실은 우리 군 가산점제도 여성계에서 이제 없애버린 거고 과연 민주당에서 이 여성계의 중요한 파트너였거든요. 사실은 또 한국여성단체연합 같은 경우에 뭐 다 차곡차곡 또 비례로 해서 지금 뭐 삼선도 하고 있고 뭐 남인순, 진선미 뭐 또 김상희 국회 부의장 뭐 너무 많잖아요. 거의 제가 총 따져보니까 장관 포함해서 한 20명 가량이 이 여성계에서 막강한 정말 국정의 동반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과연 여성계들을 달랠 수 있을까? 그게 제가 아는 대한민국 여성계의 역사를 뭐 저는 수박 겉핥기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호주제 폐지라는 중요한 확고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선생님도 거기에 같이 동참했던 분이니까. 저도 그때 그 당시에 열린 우리 당 당원이었고 그래서 그때 한창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호주제 폐지에 관련된 부분이 그렇게 완수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여성계의 흔히 말하는 과제, 사명을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그런 거 주도적인 아젠다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2004년, 2005년에 이제 국회에서 이게 이제 호주제 폐지가 정식으로 되고 그 이후부터 한 10년 가까이 2015년 우리가 그 메갈리아라는 어떤 그런 페미니즘 리부트가 일어나기 전까지 사실 소강 상태였어요. 어떤 그런 거 아젠다의 이슈가 없었지. 근데 이제 2015년 이제 메갈리아가 있고 그 2016년도에는 또 4월 총선이 또 있었고 어쨌든 이 진보 정부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어떤 그 보수 정권 10년에 대해서 어떤 정권 창출이 절실했죠. 절실했었고 그런 게 다 이제 다 맞물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페미니즘 이슈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한 것도 저는 다 그런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젊은 세대의 그 성갈등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페미니즘 이슈는 절대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대담의 주제를 페미 권력으로 좀 정했는데 이제 페미니즘이 이제 여성 차별에 대한 시정을 넘어서 이렇게 이제 권력화되는 과정들을 한번 제 개인적으로 한번 보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특히 이제 그 여성의 이제 정치적인 진출 그런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었죠. 했죠 또. 김대중 대통령 이전까지는 사실은 그 여성은 그 흔히 이제 이 정치적 세력화에서 항상 비주류 쪽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억눌려져 있었던 그리고 차별 소외되었었던 여성들을 어쨌든 이 정치에 그 다시 이제 그 이 전면에 또 공식적인 무대에 이제 여성을 일종의 다시 동참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그 선도적으로 그 여성의 정치적인 진출이라든지 여성의 공직 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 만들어졌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나름대로의 그 이 페미니즘과 그 이 김대중 대통령의 그 성차별하기를 없애기 위한 어쨌든 정치적인 정치 권력의 작동이 상당히 좀 순기능으로 저는 이제 작동이 됐다고 봅니다. 초기 과정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서부터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마치 이게 이제 그 매뉴얼처럼 이제 특히 이제 그 뭐 인권을 강조하는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는 기계적으로 과연 여성 국회의원 중에 몇 프로가 여성인지 또 전체 장관 중에 몇 프로가 여성인지 마치 이거를 가지고 결국은 그 국정 운영의 성적표를 매김하니까 그냥 뭔가 기계적인 작동으로 기계적인 관성이 이끌려왔던 게 아닌가. 무조건 나는 기본적으로 페미니즘 정부야. 나의 이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치인들, 더 많은 여성 정치인들, 더 많은 여성 인재들을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온 또 이 여성 관료, 또 여성 고위 관료, 또 여성 정치인들 같은 경우가 결국 이 여성 이 권력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이런 움직임들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거꾸로 그게 역차별로 남성에 대한 이제 역차별로 특히나 이제 젊은 20, 30대층들 중심으로 해서 터져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페미니즘의 이제 권력화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오살배 선생님이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그 전에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이전에는 대통령 직속 여성위원회였거든요. 그 여성부라는 게 없었죠.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여성부를 만들고 이제 예산도 이제 사실은 조금이었어요. 그때는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예산이 지금은 뭐 여가부 예산이 1조 한 5천억 가까이 되지만은 그때는 그냥 겨우 몇백억 가량이었죠. 이었고 이제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는 이제 노무현 이제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은 이게 이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이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성, 섹스, 그리고 사회적인 성, 젠더 이런 개념조차도 사실 없었어요. 왜냐하면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2004년도에 만들어지면서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페미니즘 교육, 양성평등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은 우리가 역사가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처음으로 국회의원 상대로 양성평등 교육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성평등 교육이라는 건데 그리고 이제 민주노동당이 그때 있었는데 민주노동당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선출직 어떤 그런 거 나가는 당원들은 전부 의무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받아라.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면서 여성계가 이제 굉장히 강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뭐 따지면은 뭐 엄청나게 진짜 권력이 막강해지고 그게 이제 권한이 막강해지다 보니까 부처 이기주의까지 와버린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한 뭔가 본인이 이제 젠더 이슈와 관련해서 본인은 굉장히 그 진전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 지자체 또는 이제 우리 정부는 젠더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부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들이 작동을 하면서 합리적인 인력의 채용, 그다음에 합리적인 하는 예산의 배정, 이런 정책까지 만드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여성 친화 도시 같은 것도. 그러니까 자, 예를 든다면 이제 우리 이제 작고하시는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경우만 해도 그 재직 시에 총 여성 관련된 단체가 한 170여 곳 정도 예산 지원 단체가 170억 정도 되고 되게
이 단체들이 평균 한 10억 정도의 네. 지원금을 공모를 네, 통해서 맞아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예산 지원된 사업들을 보면 어린이를 위한 페미니즘, 아동들을 위한 성평등 뮤지컬, 네. 청소년의 올바른 성평등 인식 보드 게임, 탈탈한 언니들 시즌 2, 워킹맘, 전업맘, 뭐 단려성, 온 세대 페미 구판, 페미니즘 마을 생활 이런 이제 일들에 지금 한 평균 한 이런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저 시민단체 한 곳당 한 네. 10억이란 네. 지원 시민 네. 세금이 이제 지원이 된 건데 그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올바른 어쨌든 그 이 젠더 그 이슈 어쨌든 그 젠더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래서 진정한 네. 성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 예산 항목들 쭉 짚어 나가다 보면 큰 고민이 없이 이건 단순히 그 젠더 관련된 그 이슈와 관련된 사업이야. 그럼 네. 지원해줘야 돼. 이렇게 관성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된 게 아닌가. 그렇죠. 이제는 페미 단체들이 이익 단체가 돼버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도 그 부적절한 사업 같은 거. 네. 그리고 특히 또 우리가 그 성인지 예산 이제 35조인데 성인지 예산도 제가 그걸 자료를 막 진짜 보다 보면 눈이 너무 아플 정도로 이렇게 보면은 부적절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업은 네. 여기 들어올 사업이 아닌데 또 들어와 있고. 저는 우리가 집권당이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부적절한 사업, 부적절한 예산 사용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그 냉정하게 저는 좀 정리를 해주셔야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제 성평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좀 이게 우리가 정파적인 어떤 그런 그 정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 다 서울 시민이 혈세잖아요. 네. 네. 우리 시민들이 혈세를 제대로 써야지 우리 이거 미래 세대가 제대로 올바르게 쓰는 건데 이런 부적절한 사업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그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냉정하게 이거는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그게 뭐 사실은 야당의 경우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 이제 여성주의 혹은 페미니즘 관련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뭐 그냥 하태경이나 이준석이 뭐 가끔씩 뻘소리를 하는데 그건 뭐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의 분위기로 봤을 때 혹은 뭐 그 각 지자체들은 방금 강진구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업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얼마나 어떤 뭐 이런 그 젠더에 관련된 예산들을 정책을 만들었냐로 이제 흔히 말하는 KPI 를 이제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여성 친화 도시 같은 그렇죠. 것을 만들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네. 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정책을 입안하는 데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그런 제동을 걸어야 될 의원들이 그러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그 뭐 흔히 말하는 뭐 성역 불가침 이 젠더 이슈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그 누구도 이제 말을 꺼내서는 안 된다라는 암묵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그 어떤 의원도 제가 봤을 때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언론계에서도 네. 언론인들조차도 뭐 그 사실은 뭐 그 냉정한 저는 뭐 경향신문이나 뭐 오마이뉴스나 한겨레 말고 그 뭐 MBC에서 김종배 평론가 같은 사람도 굉장히 냉정하게 할 얘기 다 하는 사람인데 이 이야기만큼은 뻥끗도 못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김어준 같은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못 꺼내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이 페미 권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그렇죠.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그렇죠.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네, 하고 네. 있어요. 저는. 예, 네. 그래서 뭐 저희가 한 2주 전에 몇몇 언론인들이 이제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좀 자조적으로 이게 이제 페미 계엄령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페미 했습니다. 계엄령. 네. 네. 페미 계엄령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페미 계엄령 하에 이제 긴급 조치 네. 19호에 의해서 포고령 네. 위반으로 네. 아니 저는 이 잡혀간 사람이네. 진보 진영에서 이 정도로 인식이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드러내놓고 지금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지금 뭔가 이제 그 페미와 관련된 정책 중에서도 당연히 이 합리적으로 그 차별을 그 시정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합리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을 단순히 네. 이게 이제 젠더 관련된 정책이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된다, 예산 더 지원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 페미와 관련된 어떠한 이 정책이라든지 어쨌든 페미니즘과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뭔가 다른 각도에서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고 네. 또 죄악시하는 걸 넘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뭔가 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거의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때문에 네. 그 결국 고립이 되는 건 맞나요? 제가 제일 궁금한 맞죠. 건 그러니까 네.
저는 뭐 계속 이준석과 하태경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네. 그들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이 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얕거든요. 이런 어떤 뭐 20대 남성에 대한 생각이건 페미니즘이건. 이준석, 하태경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어쨌든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그쪽은 자기네들 집토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적인 유권자층들이고 네. 그거는 기본. 그리고 이제 이 산토끼 쪽에 있는 유권자 평을 끌어들이면 지금 20대 남성 표심이 많이 흔들리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제 그런 20대 남성들을 소구하는 이제 그런 정책들, 그런 발언들을 통해서 당연히 민주당 쪽으로 언제든 흘러갈 수 있는 그런 20대 남성들을 확고하게 이 국민의힘 지지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전략들이 그런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페미니즘의 문제점들이 과도하게 또 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 자체도 또 다른 또 불행을 낳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그래야지. 참 저는 시종일관 그 얘기거든요. 이것을 누가 하나가 정말 밥상 달랑 들고 가서 거기서 자기들이 거기서 그냥 다 먹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우리의 그 젊은 세대들이 갈라졌다는 거, 이거는 그렇죠. 가슴 아픈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 페미 권력, 사실 권력이 비대해지면은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고 그것은 다 부패하기 마련이고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권당에서 180석을 가지고 있는 집권당에서 페미 권력을 이렇게 비대하게 키웠다는 거, 저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과도한 페미 권력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만 스탑해줘야 돼요. 저는 사실은 뭐 메갈리아 나오고 뭐 그럴 때부터 항상 제가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뭐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수준의 뭐 정책적 입법적인 활동까지는 아직 이제 왜냐하면 그들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게 타격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저는 사실은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중에 개별 의원 한두 명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서 언급해주는 수준만 돼도 지금 같은 이런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완전히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령 이제 뭐 대통령조차도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나는 뭐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다를 언급했고 뭐 박주민 의원처럼 대중적인 인기가 많은 의원도 뭐 스스로 어떤 페미니스트를 주창하고 그런데 뭐 20대 남성들이 힘들지, 야 힘들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한 번도 우리 20대 남성들을 정말 등을 두들겨 주고 너 정말 힘들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사실 그걸 이제 또 남성 의원들이 그걸 하게 되면 또 뭔가 정치적인 타격을 받을까봐 불안해하기 때문에 전 여성 의원들 중에서 누가 힘들지. 누나가 한번 안아줄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이재정 의원 같은 사람이 좀 그런 포지션으로 20대 남성들 한번 좀 이렇게 케어해주는 모습만 보여도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뭐 이 선거는 감수 정서 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도 없더라 그런 게.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안에도 페미 권력을 쥔 여성 의원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사실은 정말 그 막강한 페미 권력을 쥔 여성 국회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여성 국회의원들도 이제는 다시 되돌아봐야 돼. 왜 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한 번도 남성을 왜 남성에게는 무관용인가? 왜 한 번도 관용을 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거부터 한번 돌아봐야 된다. 왜 우리가 페미 권력, 진보 진영에서도 페미 권력이라고 말하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민주당의 페미 권력을 진 여성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정말 한번 성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페미니즘의 그 문제점들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제 감히 이제 이 페미니즘 계엄령 하에 긴급조치 위반에 따른 또 다른 제가 또 불이익을 수감됐는데 더 이렇게 이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메타가. 제가 감히 얘기하자면 기본적으로 페미니즘도 이게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편적 인권에 기초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진실성에 사실은 기초를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페미니즘은 그 보편적인 인권에서 좀 벗어난 그런 제가 뭐 아직까지는 뭐 취재가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심지어 예를 든다면 장애인 인권과 여성 인권이 부딪히게 되면 그 어느 쪽도 뭐 상대에 대해서 더 우월한 인권이라는 건 없는 거 아닙니까? 인권은 인권이죠 그냥. 둘 다.
그런데 심지어 이런 장애인 인권과 부딪히는 거에서도 여성 인권을 그 우선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네. 그것이 이제 페미니즘 여성주의니까. 네. 이제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이제 특히 미투 운동에 있어서 특히 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이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그러니까 진실성의 문제인 거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냥 단순히 또 다 2차 가해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아예 그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스스로 죄악시하고 그냥 침묵하게 만드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진실성을 희생한 대가로 해서 페미니즘을 강화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페미니즘이 다시 지속성을 가지고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인권 플러스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해서 다시 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거 재판주의 그리고 죄형 법정주의라는 어떤 그런 법치주의 원칙에서 이렇게 벗어나면은 반드시 또 이게 또 부작용이 생기고 불합리가 생기기 또 때문에 하나 있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유독 미투 관련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지금 다 사실상 그냥 아주 그 사법 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가 무너졌다라고도 또 보여지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여성의 뭐 눈물이 증거입니다. 여성의 뭐 주장이 증거입니다. 그럼 참 주장이 나오게 그게 미투라는 게요. 뭐 원래는 그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의 본질은 저 무슨 뭐 그 영화 쪽에서 헐리우드에서 시작된 건데 그게 기본적으로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서 자신이 당했던 일들을 이렇게 이제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 하는 경우가 많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 의심이건 저 사람이 누군데라는 이야기가 의문이 나오는 순간 이제 2차 가해가 돼버리는 건데 그게 그럼 그러한 우리 사회의 지금 미투 운동의 분위기가 그러면 과연 이게 올바른 방향일까요? 원래 이제 이 미투 운동의 만든 사람이 타라나 보커라고 원래 자신이 또 성폭력의 피해자였고 그래서 철저하게 아예 타라나 보커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페미니즘 운동이 아니다. 철저하게 성폭력 피해자들을 우리가 돕는 운동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페미니즘 운동과 2018년 1월에 그 이제 서지현 검사가 JTBC에 나와서 미투 폭로를 하면서 이제 JTBC 뉴스룸이 미투룸이 돼버렸어요. 이제 줄줄이 하면서 이게 페미니즘 운동과 미투 운동이 같이 맞물려지면서 완전히 무슨 뭐 그냥 눈덩이 이렇게 불어나서 우리가 사회가 어떤 자성적인 어떤 노력이나 볼 틈도 없이 너무나 많은 사건이 2018년부터 막 연속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사실은 굉장히 좀 굉장히 불행했다. 이게 왜 우리 페미니즘 운동하고 같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그냥 한꺼번에 다 뒤섞였나. 서구에는 페미니즘 역사가 140년, 150년 쭉 그냥 그 계보가 있고 다 그 나름대로 이론을 가지고 발전을 해왔는데 우리는 한꺼번에 근데 또 우리나라의 특징이 쏠림 현상이 되게 심해요. 그냥 그랬다가 또 한꺼번에 끝날 수도 있어. 왜? 레디컬 페미니즘이 주류가 된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2018년에 어쨌든 저는 정점을 찍었다고 보고 2019년부터인데 저는 이번 이제 우리가 이게 4.7 선거를 계기로 저는 이제 페미니즘 운동의 방향을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자정작용을 하고 이제 여기서 그만 우리가 어떤 그런 오히려 내가 혐오를 당한다면서 상대방을 혐오하고 오히려 차별을 하는. 그렇죠. LGBT 관련해서도 보면 유독 원래 뭐 그 LGBT가 연대를 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연대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여성계에서는 그 LGBT의 나머지 L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혐오를 하고 있죠. 그것도 사실은 좀 원래의 어떤 본질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게 너무나 한꺼번에 막 이렇게 뒤섞이면서 우리가 미처 정신을 차리고 어떤 뭐 성찰이나 고찰을 해보기도 전에 너무나도 많은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2018년만 하더라도 뭐
미투 해잖아요. 이거는 한국 여성 운동사, 미투 운동사, 그 페미니즘 운동사에 기록될 그런 해예요. 2018년이. 2018년. 예. 예. 그리고 또 2018년 해화역 시위도 있었고 그러면서 2018년 연말부터 쭉쭉 그 남성들이 이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확 두드러져 버린 거예요. 온라인의 여론을 보면은 사실은 그죠? 2017년도까지는 괜찮았어요. 우호적인 그럼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이 있었는데 해화역 시위가 저는 결정적이었다고 봐요. 그 해화역 시위를 그 당시 이제 행안부 장관이었던 지금 이제 김부겸 총리가 허가를 냈고 해화역 시위를 거기에 이제 당시에 여가부 장관이었던 그때 진선미가 아니고 정연배. 네, 정연배 그러니까 그 장관이 나와서 그 시위를 주도했던 사실은 인물들은 메갈리아 운영자들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과격한 시위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냥 온라인에서 사실은 악플 뭐 그냥 저는 이제 메갈리아 사이트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뭐 일베의 미러링 사이트로 그냥 서로 자기들끼리 욕하고 조롱하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수면 위로 끌어내서 어떤 굉장히 어떤 이 주류의 운동으로 만들어준 게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큰 실수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판을 그냥 깔아버린 거고. 사실은 그게 해화역 시위만 하더라도 그 홍익대 그 해학과 회화 수업하는 시간에 남성 누드 모델 사진을 올려버린 거거든요. 워마드에. 사실은 그게 남성에 대한 처절한 2차 가해란 말이에요.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는 안 되고 그렇죠. 그 남성 누드 모델에 대한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그렇죠. 사실상 뭐 그 N번방이나 다름없는 사건인데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강조하는 게 늘 페미니즘은 그냥 단순히 여성의 인권 을 넘어서 사실 보편적인 인권을 기본적으로 기초해서 보편적인 인권에 어긋나는 게 여성차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남성도 성과 구분 없이 그 페미니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던 건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근에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제 그 타계한 후에 이제 장례식을 시민장으로 치렀었던 그랬죠. 그 서울시 이제 행정국장을 이제 좌천 발령을 하고 그걸 또 공개적으로 본인이 그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주도했던 그 간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인사 조치했다. 이제 이런 걸 사과도 했죠. 심지어 피해 호소인한테 그렇죠. 뭐 서울시장으로서 사과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가장을 잃었던 또 다른 또 슬픔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또 그 뭐 미투 뭐 가해자로 뭐 비난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는 또 박원순에 대한 추모의 마음들은 또 자연스러운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저는 뭐 공존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양가 감정이 다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런 한 사람이 이 타계한 것에 대해서 그런 추도를 하기 위한 그런 그 예식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게 인사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걸 공개적으로 그렇게 된 거는 제가 보기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뭔가 페미니즘이 보편적 인권에 좀 기초하고 있지 않은 그런 것에 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또 영합하는 그걸 정치적으로 지금 동원을 하려고 하는 포퓰리즘이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남녀가 공정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은 뭐 평등이나 그런 것보다는 공정이라는 그 용어를 이렇게 상당히 선호하고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평등이라는 말보다는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이 게임 세대잖아요. 20대들이 그렇죠. 이 게임에서 이게 공정하지 못하면 그거 완전히 어뷰즈라고 하는데 그 공정하지 못한 운영을 하면 그 회사는 날아가요, 바로.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젊은 세대들이 그 특징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공정성에서 이제는 우리가 공정의 의미를 이제는 다시 되살려야 된다. 제대로 된 공정을. 제가 게임 세대니까 조금만 더 덧붙이면 게임을 통해서 내가 이기는 어떤 방식은 세 가지예요. 원래 이제 시간, 내가 많은 시간을 들여갖고서 하는 거. 그러니까 시간은 뭐 노력과 비례한다고 보는 거죠. 다른 하나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이 20대, 10대까지는
돈도 일종의 공정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그게. 그리고 뭐 하나는 먼저 프로게이머들 뭐 막 하는 건 이거는 이제 그 타고난 피지컬 능력이죠. 임요한처럼 막 게임하는 건 이 세 가지만큼은 공정성의 바운더리에 집어넣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혜택을 받는다 혹은 뭐 인구공에 대한 문제에서 아니 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시험 보지도 않는데 해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걸 이제 공정하지 않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렇게 생긴 게 맞아요. 원래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이 페미니즘의 문제에서 굉장한 반감이 어떤 이 공정성에 대한 범주를 이렇게 넓혀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20 세대의 정서와 그 감정을 자꾸만 586이 자신의 그 세계관으로 보면 안 돼요. 라떼.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것도 또 하나의 그 갑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대, 20대 그 세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정말 세대를 제대로 분석하는 작업이 그 앞으로 이제 또 선거를 또 대비하는 그런 저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뭐 장시간 동안 이제 페미 권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본데 이제 뭐 정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4.7 재보선 패배로 터져 나온 20대 그 남성들의 그동안의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에 대한 이제 토로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쨌든 기성세대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 자성과 통찰의 이 지점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 단순히 어떤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의 중요한 이 보편적인 인권 운동에 있어서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야 될 페미니즘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건전하게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뭐 페미니스트들 무조건 뭐 폄하하거나 우리가 비판하는데 본 대담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페미니즘들의 이제 그 미래 이런 발전적인 이 방향. 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재원을 하는 것으로 각자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죠. 뭐 저는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의 일부로 뭔가 이제 정책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현재 어떤 뭐 페미 권력이 당 내에서 혹은 뭐 정부에서야 워낙 지금은 탄탄하기 때문에 그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어떤 제언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 민주당 내 그 어떤 의원이 됐더라도 그 흔히 말하는 뭐 20대 남성들에 대해서 케어해 줄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걸 뭐 지금 그때 초선은 5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무슨 추미애 조국 때문에 졌다 이런 식 말고 어떤 그러니까 뭐 여성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뭐 말을 꺼내는 게 안 된다라는 생각이 지금 그런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상대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성 의원들 중에서 누군가 그 어떤 10대, 20대 남성들을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만 나와도 뭔가 우리 사회의 어떤 이런 뭐 젠더 감수성 혹은 뭐 양성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게 남성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거의 7대 3이거든요. 그렇죠. 이 남성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는가에 대해서 정말 너무 무관심하다. 저는 사실은 이게 자살 문제에도 굉장히 제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천착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왜 남성 자살률이 왜 70%가 넘나?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산재 사망률도요 압도적으로 남성이거든요. 우리가 지난해 이제 2,000명이 조금 넘었어요. 1년에 산재로 사망한 남성들이 거의 97%가 남성들이 산재 사망을 힘들고 더러운 일은 다 남성들이 한다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도 다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꾸 여성 정책을 할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남성들이 많이 산재를 당해서 사망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알고 왜 군대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 남성들이 이렇게 억울해야 되나 이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 해서도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성 운동이 이제는 전환을 해야 돼요. 이런 식의 이런 방식의 과거 김대중 참 노무현 정부 쭉 문재인 정부 이어왔던 이 기조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이제는 해야 되고. 우리가 또 고령화 시대잖아요. 고령화 시대 여성들 숫자가 훨씬 많거든요. 여성 노인 수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저기 여성 단체들도 고령화 문제에 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 이게 노인들이 정말 앞으로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그거를 케어하고 돌보면 할 것인가? 이게 저는 여성 운동의 굉장히 그 중요한 하나의 지점이라고 그리고 생각해요. 보니까 여성 노인들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는 여성 단체에서는 한 번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문제를 빨리 여성 단체들이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고령화 문제에 빨리 초점을 맞춰야 되고, 네. 그리고 그만큼 여성 노인 수가 많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래 살기 때문에 혼자 사는 여성 노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예. 독거 노인이 그만큼 여성 노인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 여성 운동도 이제는 그런 식의 어떤 NGO 단체들이 새롭게 이제 그 좀 재정비를 하고 우리가 수천 개의 여성 단체가 있거든요. 그 여성 단체들이 노력만 하면 저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 고령화 사회도 대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네. 한 번은 생각해보지 못했던 정말 통찰이네요. 네. 그래서 여성 운동도 이제는 이번 계기로 방향 전환을 하시라. 저는 꼭 이것을 정말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뭐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뭐 저도 마무리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제 독일의 정치 철학자는 이 권력과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비례 관계가 있지 않고 이 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권력은 이 정당한 동의에 기초를 하고 있고요. 정당한 동의를 얻을수록 권력은 강화되는 거고 정당한 동의의 기반이 취약할수록 폭력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권력과 폭력은 반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페미가 사실은 권력이라고 오늘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페미니스트에서도 반발을 할지 모르겠으나 페미가 저는 권력화되는 것 자체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페미가 권력화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동의에 기초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 위해서 이 페미 이번 4.7 재보선에 터져 나온 20대 그 남성들의 이 분노의 지점들 부분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 여성 운동, 그 여성 차별을 위해서 노력해 왔던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분명히 눈여겨보고 되돌아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페미 권력이 페미 폭력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페미도 운동이 또 다른 인권에 대한 억압과 배제와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페미에 대한 반감들을 극우 정치인들이 담론을 독점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반대합니다. 예, 제대로 된 이 민주시민 진영 내에서 용기 있는 목소리들이 그 이 페미 운동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장시간 진짜 끝내줬습니다.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